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정확히 30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미 대부분 정리돼 있었고 향 냄새 대신 어제 치운 국화의 풋내와 식어버린 커피 냄새만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준호 오빠 그리고 정우 변호사님 세 사람만 작은 분향실에 앉아 마지막 영정 정리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르르르 정우 변호사님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정우가 화면을 보더니 안경 너머로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 팀이네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 짧은 침묵이 흘렀고 저와 오빠는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저 박정우 변호사입니다. 아, 예. 네. 정말입니까? 짧은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네, 지금 예.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우의 표정은 분명히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연 씨, 준호 씨. 네. 아버님이 남기신 마지막 녹음 파일이 방금 복구됐답니다.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우가 휴대폰 화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작은 스피커 아이콘 옆에 파일명이 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 30일 후에 공개할 것. 부재 아들과 딸에게 묻는다. 길이 3분 27초. 30일 후. 묻는다. 그 두 단어가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박혔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잠깐의 침묵. 이번엔 제가 대답하려 하기 전에 준호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오빠는 영정 사진을 한번 올려다 봤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실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다 적어 놓으신 건 아닐까? 오빠의 손등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빠, 응, 우리 평생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오빠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30일을 걸어 놓으신 이유가 그냥 기술 장난이었을까요? 우리가 울 만큼 울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다 겪어보고 그래도 도망치지 않고 듣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신 시간 아닐까요? 오빠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연아, 네, 나는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죄송한 것보다 부끄러운 게 더 큽니다. 오빠가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내 말이 맞는 것 같네. 우리가 이걸 안 들으면 아버지는 30일 동안 괜히 우리 기다리신 거잖아. 준호 오빠가 정우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듣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정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겠습니다. 1분 가까운 침묵이 흐르고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우리의 망설임을 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정우가 손가락을 들어 재생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클릭. 작은 삑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목소리가 30일 만에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 재생. 처음엔 거친 숨소리와
마이크에 스치는 작은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낮고 조금 쉰 듯한 음성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지연아. 이걸 듣고 있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녹음은 너희가 제사도 지내고 울 만큼 울고 나서 눈물 대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듣길 바라면서 날짜를 걸어둔 거다. 그래서 30일이다. 30일이면 슬픔은 아직 남아 있어도 적어도 앞으로라는 말을 한 번쯤 떠올려 볼 수 있을 거라 아버지는 생각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겠다. 아버지가 너희를 시험한 것 같아서 치매 연기, 유언장, 금고, 장부, 조금 쓴 웃음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험이라기보다는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너희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이익이 아니라 양심을 한 번만 더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말이다. 먼저 준호야. 옆에서 오빠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 초등학교 때 동네 슈퍼에서 사탕 하나 훔친 거 기억나냐? 엄마 손잡고 다시 가서 사장님께 울면서 사과하던 그날, 아버지 목소리에 작은 웃음이 묻었습니다. 그때 내가 울면서 이랬지. 엄마, 나 나쁜 애야? 엄마는 아니야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나쁜 애가 아니라 무서운 애다. 혼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게 무서운 애다. 그래서 공부도 일도 돈도 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달려왔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근데 말이다, 준호야.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눈빛에서 실망시키기 싫다가 아니라 절대로 지고 싶지 않다는 독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가 아버지가 제일 무서웠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너 서재에서 아버지 서명을 연습하던 날이 있다. 문틈 사이로 내가 연필로 아버지 이름을 따라 쓰는 걸 봤다. 아버지 목소리가 갑자기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야, 그러지 마라. 한마디만 했어도 됐을 거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했다. 왜냐면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닌가 싶어서. 잠시 길지 않은 침묵. 그리고 아주 작게 녹음 속에서 누군가 울음을 참고 있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뒤에서 한참을 울었다. 준호 오빠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녹음 속의 아버지는 다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조금 가다듬었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준호야. 아버지는 끝까지 믿었다. 내가 멈출 거라고, 내가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장부도 남겨두고 진술서도 써두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냐? 학원비 못 낼까봐 엄마가 한숨 쉬던 날,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나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방에 들어가서 잠깐 옅은 숨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문 밖에서 봤다. 책상 앞에 앉아서 눈물 훔치면서 입술 깨물고 앉아있는 너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속으로 계속 그러면서 버티던 아이를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때 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붙잡던 아이였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입에서는 해야 한다는 말만 나오기 시작했다. 이건 해야 한다.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 그게 아버지는 제일 안타까웠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는 질문은 이거다, 준호야. 넌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해야 한다는 삶을 계속 살 거냐. 아버지는 내가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아이로 돌아가길 바란다. 잠시 숨소리가 멈췄다가 이번엔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연아.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넌 평생 내 몫을 남에게 내준 애다. 어릴 때 용돈도 시간도 기회도 늘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오빠에게,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조용히 내주고 살았다. 내가 대학 들어갈 때도 그랬지. 장학금 받았다고 우리한테 자랑하면서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 전액 나왔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말이다, 지연아. 아버지는 알았다. 그 장학금이 전액이 아니라 반액이었다는 걸. 나머지 반은 너 혼자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고 새벽 알바까지 하면서 조용히 등록금 계좌에 넣었다는 걸. 우리에겐 전액 장학금이라고 말해놓고 제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지연아, 넌 그때부터 엄마 아빠 걱정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고생은 혼자 삼키는 아이가 됐다. 아버지는 그게 제일 미안하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제는 내 힘든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된다. 나 힘들어요. 나 도와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른이다. 그러니까 지연아, 이제는 혼자 참지 마라. 내 몫을 내주지 말고 내 자리만큼은 내가 꽉 채워 앉아라. 그게 아버지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다. 종이를 한 장 넘기는 소리가 난 뒤 아버지 목소리가 두 사람을 함께 부르는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놈한테 같이 묻고 싶다.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마이크를 울렸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한 문장이 녹음기 안에서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돈을 따라 살 거냐, 사람을 따라 살 거냐, 남의 눈 따라 살 거냐, 아니면 너희 둘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 거냐. 아버지는 너희가 돈 때문에 울지 않고 미움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부끄러움 때문에 숨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잠깐 아버지의 숨이 조금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을 30일 뒤에 열리게 해놓았다. 30일이면 눈물은 조금 줄고 머리는 조금 맑아지고 그제야 앞으로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아버지는 끝을 향해 나아가듯 조금 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질문에 각자 답해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아버지는 내가 어떤 답을 내리든 끝까지 너희 편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딸. 녹음 종료 뒤 짧은 삑 소리와 함께 파일이 끝났지만 우리 셋의 시간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USB를 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도 당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답을 내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지금은 마음이 너무 벅차서 준호 오빠가 눈가를 쓱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대답하면 그냥 열심히 살게요 같은 교과서 같은 말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정우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굳이 30일이라는 시간을 두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마음에 넣고 그냥 품고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하룻밤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각자의 답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저와 오빠는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버지 목소리가 머리맡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어제와 똑같은 시간에 다시 장례식장 분향실에 모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옅은 겨울 햇살이 조금 덜 쓸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빠 어제 좀 주무셨어요? 오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나도, 근데 하나도 못 잔 것 치고는 이상하게 개운하네.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이상하게 더 또렷해요. 정우가 장부와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인께서 남기신 질문에 각자 답을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인께서는 장부 마지막 페이지를 두 분께 남겨두셨으니까요. 장부가 우리 앞에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준호 오빠가 장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쓰겠습니다. 오빠는 펜을 집어들기 전에 가방을 열어 두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물었습니다. 이건? 오빠가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 사실 어젯밤에 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녹음 파일. 오늘 나온다는 연락받고 진짜 답을 하려면 말이 아니라 이미 행동이 바뀌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어제 회사에 제출한 사표 사본입니다. 저와 정우는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표요? 네. 16년 다닌 회사였지만 아버지 이름을 도장처럼 찍어가며 버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요. 두 번째 서류를 또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료회계 상담센터 자원봉사자 신청서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매주 3시간씩 부채 문제나 사기 피해로 힘들어하는 분들 회계 정리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정우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벌써 신청까지? 오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만 사람을 보겠다고 하면 저는 또 숫자만 보게 될 것 같아서요. 처음이니까 일단 토요일 제 주말부터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빠는 장부를 펼쳐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 맨 위에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준호의 페이지 2025년 1월 15일 나는 어제 16년 동안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남긴 질문에 처음으로 답을 쓴다. 나는 앞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살겠다. 남들 눈치 때문에
숫자만 맞추는 삶이 아니라 숨막히는 장부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시 숨쉬게 해주는 회계사가 되겠다. 다음 주부터 무료 회계 상담 봉사를 시작한다. 아버지가 28년 동안 남의 아이를 지켜봤던 것처럼 나는 이제 숫자 뒤에 숨은 사람부터 먼저 보겠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오빠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행동부터 바꾸고 나니까 이제야 아버지 질문 앞에 조금은 얼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이 장면을 보셨다면 아마 이제야 장부가 사람 냄새 난다. 그렇게 웃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장부가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저는 펜을 잡기 전에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에는 작은 골동품 가게 입구가 찍혀 있었고 낡은 간판 대신 새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야기 액자, 당신의 사연을 걸어드립니다. 준호 오빠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게야? 네, 오빠. 3일 전에 바꿨어요. 오빠와 정우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조금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액자 가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만큼 아버지랑 어머니 흔적이 깊게 남은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애는 대신 뜻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장부를 펼치고 제 이름이 적힌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지연의 페이지 2025년 1월 15일 나는 사흘 전 가게 간판을 바꿨다. 골동품 가게가 아니라 이야기 액자로.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남긴 질문에 답한다. 나는 앞으로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내 몫을 포기하는 삶을 멈추겠다. 첫 번째 손님으로 내 첫 월급 봉투를 액자에 넣었다. 액자 옆에는 이렇게 적었다.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지키기로 한 것. 이제부터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겠다. 엄마와 아버지가 몸 바쳐 지켜준 제 인생을 이제부터는 내가 지키겠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오빠. 하지만 처음으로 제 간판에 제 마음을 적어봤어요. 오빠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무섭네. 근데 이렇게 무서운 선택이 이렇게 시원한 건 처음이다. 장부가 부드럽게 덮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일어나 부모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준호 오빠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 몫을 제가 잡고 살겠습니다. 옆에서 오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숫자만 보지 않고 사람부터 보는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실수했다면 앞으로의 삶으로 갚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그 누구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부모님 사진을 올려다보는 시간만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30일 동안의 울음을 조용히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르르르. 또 한 번 정우 변호사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정우가 화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중앙지검 포렌식 팀이네요. 잠시만요.
그는 밖으로 나가 짧게 전화를 받은 뒤 조금 달라진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또 하나의 특이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준호 씨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사회봉사와 피해 회복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진술서와 의료 기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법정 밖까지 저를 지켜주셨네요. 정우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 관련해서 하나 더 발견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보이던 문장이 오늘 30일째가 되는 시점에 메타데이터에서 완전히 복구됐답니다. 문장이요? 정우가 휴대폰 화면을 켜 우리에게 보여주며 읽었습니다. 파일 메모 박태수 작성. 이 녹음은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30일 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말할 차례다. 너희의 대답이 곧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이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말을 다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맡겨두고 가셨다는 걸. 우리가 지금 장부 위에 적은 문장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 대답이 곧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6개월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작은 상담실, 낡은 책상 하나, 의자 2개. 준호 오빠는 한 할머니의 통장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자율이 너무 높아요. 이건 사실상 불법 수준입니다. 제가 은행이랑 통화해서 조정 요청 같이 해볼게요.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냥 괜찮아요. 오빠가 고개를 저으며 웃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괜찮아요라고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저희한테 오신 이유니까요. 창밖으로 토요일 오후 햇빛이 들어와 오빠의 장부 위를 비춥니다. 이제 그 장부는 누군가의 파산을 계산하는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돌려주는 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이야기 액자 가게, 우리 가게 간판에는 여전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 액자, 당신의 사연을 걸어드립니다. 문이 열리며 젊은 여학생이 낡은 인형 하나를 안고 들어옵니다. 혹시 이것도 액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인형을 받으며 웃습니다. 물건은 뭐든 괜찮아요. 대신 그 안에 담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으셔야 해요. 여학생이 잠시 인형을 바라보다가 말합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안겨주신 인형이에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두었는데 어디 놓아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인형은 이제부터 할머니 품이라는 이름으로 벽에 걸리게 될 거예요. 벽 한켠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지연의 첫 월급 봉투,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지키기로 한 것. 그 액자는 늘 제 눈에 들어오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각오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부모님 2분이 함께 찍은 사진이 가게 한편에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묵묵한 미소로, 어머니는 살짝 장난기 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카메라는 준호 오빠의 상담실, 제 가게, 그리고 부모님 사진을 천천히 오가며
조용히 화면을 어둡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 제 목소리가 잔잔하게 깔립니다. 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질문은 10화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아침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마다 조용히 가슴 한가운데서 다시 고개를 들고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이제 돈 때문에 울지 않고, 미움 때문에 망가지지 않고, 부끄러움 때문에 숨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남겨두신 건 큰 재산도 대단한 성공의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줄의 질문,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보라는 부탁 한 줄이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